여러분, 근로자가 산재 사고를 당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요양을 하다가 집에서 목을 메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과연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판례가 있어서 그걸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원고가 패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의 경위, 망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완전마비, 마비신경총 손상, 신경인성 장미 방광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고 장애 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욕창으로 1차 재요양,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2차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2018년도에 자택에서 목을 메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께서 망인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원고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주장했냐면, 망인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유발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 상병인 하반신 마비, 욕창, 우울증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는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병원의 피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서 보면 망인이 기승인 상병인 하반신 마비, 욕창,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당시 정신 상태를 평가하기 어렵다. 사망 무렵 기존과 달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당연한 얘기겠죠. 사망 당시에 집안 내부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없다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그 사망 당시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논리를 편다고 한다면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 없고, 따라서 입증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1심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께서 대법원에 이 사건을 끌고 가서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했습니다. 법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법리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 바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소 외인은 하반신 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체위 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생겼다. 원고는 소 외인의 관절 운동을 돕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등 소 외인을 간병하였는데 40일 동안 늑골 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소 외인을 돌보지 못하였다. 소 외인은 그 기간 중인 언제 병원을 내원했는데 그 경과 기록지에는 소 외인에게 욕창 증세가 있고 메디폼을 처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 외인은 원고가 퇴원하고 8일이 지난 후에 자택에서 목을 메어 사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런 소송에서는 감정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참고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감정인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 소외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정신착란 또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감정이가 그 당시에 이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사님은요, 그 감정이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보시죠. 소 A는 2016년 3월 15일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최종 진료일인 2018년 6월 26일 실시한 진료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 A의 주치의 소견과 같이 치료 경과 중 우울증이 악화되었으나 소 A인이 이를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최종 진료일과 소 A인의 사망일인 2018년 8월 19일 사이에 평소 자신을 간병하던 원고가 40일간 입원하여 평상시와 같은 간병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자살 직전 욕창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 외인의 우울증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유발, 악화되었던 것임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입원 기간 소 외인의 우울증이 유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님이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 외인은 업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 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망인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요양, 재요양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오히려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재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